12년 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내가 너무 나를 모른 척했구나.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스스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친구들. 나는 10대 때 그렇게 죽어라 고생해서 맞아가며 살아남았는데 아휴. 20대 때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제가 재난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원인 없어요. 그냥 그 일을 터졌고 그냥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생존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녀는 학교 폭력 피해자, 아니 생존자입니다. 올해 초 그녀는 졸업 후 8년 만에 뜻밖의 사실 하나를 한 SNS 개인 채널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자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르고 그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책임을 받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 저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처벌을 간절히 바라는 그녀.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그녀를 찾았습니다. 12년 동안 당하면서 이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빨리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가 제일 컸어요, 사실은.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너처럼 내성적인 애들 다 때리고 다니고 그랬다. 초중고를 다 합쳐 무려 12년 동안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예림 씨. 아우, 12년? 아휴. 본인을 왜 괴롭히냐는 질문에 돌아온 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네 탓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맞았어요. 그냥 발로 걷어차이고 막 이러다가 뒤통수 툭툭 치고 다니고 그냥 보이면 졌어요. 이유가 없어서요, 딱히. 가해자수가 많다 보니까 얘는 한 대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해자들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월화수목 다였어요. 월화수목 금 다. 이목이 집중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항상 도망가야 돼. 쉬는 시간에 어디로 도망갈지를 고민을 했지 뭐 수업을 듣는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망치기만 했던 그녀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해자들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 못하고 계속 자책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건 억울하다. 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30대, 40대에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용기를 낸 예림 씨를 위해 동창생들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바로 학창시절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진술서를 써준 겁니다. 꽤 많은. 와, 많네요. 그리고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선뜻 응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거는 화장실에서 그 학교 폭력 가해자 친구들이 이제 그 예림이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통에 이제 머리를 좀 집어넣는 그 장면을 한번 목격을 하긴 했었거든요.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거 이외에는 그 가해자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뭐 욕설을 한다든지 폭력 같은 거는 이제 계속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뜬금없이 저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변기의 얼굴을 그냥 힘으로 제압을 했죠. 아니, 왜?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컸고 덩치도 있었고 힘에서 제압이 되니까 제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강제로 박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진짜 무력감을 느꼈어요. 진술서에 언급된 학교 폭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림이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예림이 책상을 발로 세게 쾅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찼고 책상과 의자가 뒤로 밀려날 정도로 찼습니다. 아이고. 의자에 앉아있던 예림이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아이고. 확실하게 본 게 이제 제가 교실 중간 자리쯤이었고 예림이가 뒤쪽 자리였는데 뒤에서 그 친구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뭐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베개로 된 쿠션?
안에 있는 알갱이를 터뜨려가지고 걔 머리 위에 갑자기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라붙어 물까지 뿌리고 그거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던 교실 안.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고 합니다. 한참 수업 중이었는데 이 갑자기 교실 앞 문을 쾅 열면서 표혜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예림이를 불렀습니다. 수업 중에요? 예림이의 뺨을 때렸고 어? 발로 차며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폭력은 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모르고 밟았어요. 앞정이 들어간 신발을. 발에 다 박혔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떼냈어요. 앞정은 그냥 찔리면 그만이잖아요. 발이 아프면 그만이에요. 비웃는 애가 없잖아요. 앞정을 밟았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나았어요. 혼자서 삼키면 되니까. 네.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노리는 눈을 피해 예림 씨는 늘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지속된 학교 폭력입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좀 탓했죠. 네가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다. 아니 이 말이 돼요? 너는 정말 애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냐? 네가 무슨 잘못했으니까 애들이 저러지 않겠냐? 큰 용기를 내서 말을 한 거였는데 그게 묵살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시도조차 해볼 생각이 안 나죠. 모를 리가 없긴 한데 교사를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모르시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걔네들이 대놓고 교실에서 담배도 핀 적이 있는데 전자담배였는데 그냥 교실에서 대놓고 피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됐다는 학교 폭력. 예림 씨와 친구들에게 그들은 선생님, 아니 학교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까요? 선생님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도 묵인을 했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묵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상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직무유기죄로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엔 그 당시 근무했던 교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지만 예림 씨는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항상 이쪽쯤에 앉았던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자리가 이 자리나 이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사방이 다 4명이 다 공격할 수 있는 위치였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앉아야 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아유. 이동할 때 하고. 문을 열면 본인 신발인데 거기 안에 이제 앞정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 신발 안쪽에 넣어놓으면 모르잖아요, 신기 전까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흔들어보고 신발을 신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예림 씨. 하지만 이 사실을 정작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나를 때렸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보다 부모님한테 들키는 게 제일 싫었어요.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걸 말한다고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정신과 다닌다는 걸 2달 전부터 알았거든요. 그 뒤에는 그냥 잠을 못 잔다, 수면제를 먹고 있다, 불안하다 그 정도지 정신치료까지는 받았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 원인이 학폭이었다는 것도 안지는 몇 달 안 됐어요. 아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세상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받았던 예림 씨. 하지만 이 사실을 부모님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아하, 참. 12년 동안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걸 부모로서 그걸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는 내색을 전혀 안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딸. 내 딸이 학창시절 내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을 거라곤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빠 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릴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가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학창시절 저거에 할 그 시절을 괴롭힘으로 12년 동안 지냈다가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분 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까요? 그 학교에서는 그럼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던 거예요? 예, 그 제가 물어봤거든요. 학교에서는 알고 있었대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연락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연락을 받고 가만히 있었다 하면 부모도 아니죠, 진짜. 어떻게 보면 제2의 부모잖아요. 선생님들이 자식처럼 가르치고 그래 감싸줘야 되는데 그 방관했다 하는 걸 그건 너무 괘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딸이 왕따를 당한 이유가 본인 때문인 것 같다고 자책합니다. 제가 얼굴에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좀 꺼려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동급생 진술서를 보면 가해자들이 예림 씨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고 그 이유로 예림 씨를 놀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학교에 내가 가면은 어린 애들이니까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한 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애 왕따를 당하는데 보탬이 된 건 아닌가. 아이고. 나로 인해서 아이고, 어머님. 폭력을 당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래요. 현재 1년 넘게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예림 씨. 물론 기억 안 나면 제일 좋지만 살면서 문득 한 번씩 또 생각이 날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불쑥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니까 아예 기억조차 못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처음 내원할 당시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주 진단은 우울증, 흔히 말하는 우울증에 해당됐었어요.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처음 왔을 때는 좀 살얼음 같은 느낌? 깨지기 쉽고 항상 힘들어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 극단적인 시도도 했던 예림 씨.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예림 씨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자기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좀 숨겨왔던 거를 처음 얘기를 하고 공감을 받으니까 거기서도 해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한 게 그거거든요. 10대 때의 나랑 20대 때의 나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거 분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전 살아야 하니까 그 작업을 1년 가까이 했어요. 저도 울컥울컥 올라오기는 하는데 눈물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용기를 얻은 예림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상상치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림 씨를 스토커라고 몰아세우는가 하면 최근 화제인 학교 폭력 드라마를 언급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표해규란요. 저 글만 봐도 진짜 화가 나네요. 뻔뻔합니다 진짜. 진술서에 유독 가해자로 언급이 많이 된 동급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은 예림이랑 똑같이 미용사를 하고 있고 그 제일 괴롭혔던 애는 개명까지 하고 생활체사원을 열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한 명은 응급구조사를 일하고 너무 어이가 없죠.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지옥으로 끌어내리면서 했던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좀 어이가 없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대면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네. 그래서 대면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대면해서 진짜로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은
전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정말.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주동한 것으로 언급된 황가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름이 맞으세요? 저는 MBC 실화탐 세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매장 영업장인데 네네 그래서 잠깐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흉터가 있거나 아무 증거가 없는데 제가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증거 얘기 꺼내는 것부터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내용 중에 하나가 화장실로 끌고 와서 변기에 머리를 네 맞아요. 저 너무 억울해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혹시 어느 변기에 어떻게 넣었냐고 한 번만 여쭤봐주세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씨가 좀 반복적으로 언급이 돼가지고 혹시 근데 그분들의 의견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건 저도 모르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전날에 주시면 좋겠어요. 연락하는 거조차도 전차에 이렇게 오는 것도 너무 불쾌하고요.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흉터가 있거나 아무 증거가 없는데 제가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뭐 화가 좀 나네요. 뭐라 해야 되지?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림 씨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로 앞이거든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제작진은 예림 씨와 함께 응급실부터 찾았습니다.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 계속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예림 씨가 학창 시절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할 경우에는 저렇게 복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영상을 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아유. 2호 일정은 예림 씨 없이 제작진만 이동하기로 한 상황. 우리는 응급구조사 윤자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 예림 씨를 스토커라고 한 그 동창생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계신데 혹시 저희가 호출 재판 가능히 할까요? 네네네. 우리는 전화를 통해 그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걔 진짜 스토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목격자 진술서로 지금 자꾸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술서에 따르면 초중고에 걸쳐 따돌림을 주동한 것으로 보이는 윤자영 씨. 그러면은 초중고에 걸쳐서 어떤 폭력이나 가해적인 행위를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없어요. 저는 조사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혐의 날 거고요. 저 친구 약간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얘가 무슨 소설을 썼나 싶기도 한데 저는 엮이기가 싫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진술서에 가장 많이 언급된 조혜린 씨. 그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씨가 학폭 가해자라는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여쭈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아닌데요. 맞는데 아니에요. 네? 맞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괴롭힌 적이 없거든요. 가해 의혹을 부인하는 조혜린 씨. 우리는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진술서 내용 중에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책상을 발로 차서 저는 그런 부분이 황당한 거. 제가 책상을 발로 차서 배에 맞춘다는 게 어찌 가능해요. 제가 그때 47kg도 안 나갔고요. 대답을 안 하는 친구였어요.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쿠션으로 막 이리저리 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쳤는데 그 베개가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걔한테 묻어가지고 제가 그때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털어주고. 참. 모두들 하나같이 예림 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의 주장은 예림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장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앞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뒤에서는 진짜 예림이 또 저렇게 당하네 이제 생각을 안 한 친구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굴 잡아서 물어봐도 그 학년에 누가 괴롭힘을 당했냐라고 보면 아마 대부분이 예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가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다 걔네를 언급을 할 거예요. 하나같이 다 너무 꾸준히 쭉 괴롭혀서 늘 똑같이 반복되는 학교 폭력.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가해 학생들이 과감하게 학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대다수 목격자의 학생들이 묵인하기 때문이거든요. 서로에게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가 되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잠재적인 가해자들의 또 다른 타겟이 되거든요. 주변의 잠재적인 가해자들도
더 이상 괴롭히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거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충분한 두려움이 될 것이고 피해자분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예림 씨. 예림 씨는 지금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겁니다. 저는 이제 와서가 아니라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인이 돼서는 자유롭잖아요. 그랬을 때 공소시효가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